전국 출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던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궁금해서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는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10명 중 8, 9이 전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절대 꺼지지 않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총 자산이 전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매년 한국은행에서는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2022년 기준 가계, 정부, 기업이 가진 자산을 합친 국민의 순자산은 2경이고요. 이 중에 가계가 가진 순자산은 그 절반인 1경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경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봤더니 부동산과 토지 같은 비금융자산이 8,576조 원으로 77%였고요. 은행 예금이나 연금,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2,660조 원으로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계자산에서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2008년도에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83.3%였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였고요. 그런데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부동산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제 천천히 금융자산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공장과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자가 보유율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토지나 건물보다는 무형 자산인 특허,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잉여 유동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이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많은 형태를 띠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지나치게 국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생산성 있는 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땅, 건물, 아파트에만 묶여 있다면 나라 경제에는 이로울 것이 없겠죠. 아울러서 부동산과 토지의 가격 상승은 빈부격차, 도농 간 격차를 넘어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세대 갈등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ISA 계좌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이고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만든 것인데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너무 많아 복잡해 죽겠는데 또 계좌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좀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좌에 매우 큰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예적금이나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실 4%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3%밖에 안 되는 이자가 입금돼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세금을 떼서 그런 거였다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ISA 계좌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금, ETF, 펀드, ELS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순이익 기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민형,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2배이고요. 사실 비과세 혜택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실을 본 것과 수익 본 것도 계좌 안에서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으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세율 자체도 기존의 15.4%보다 굉장히 낮지만 일단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서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이 24%였는데 내가 갑자기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버리면 그 해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미리미리 비과세 통장을 통해서 분리과세 등의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좌는 IRP와 퇴직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놓고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분리과세의 혜택이 이 IRP와 퇴직연금에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모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매년 2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세 아시다시피 15.4%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형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셨다면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과 IRP가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 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개인연금과 IRP는 조금 다른데요. 투자 수익이 많아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퇴직 IRP의 운용 수익은 사적연금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드린 ISA 계좌, IRP, 개인연금 등 퇴직연금 관련된 계좌들을 잘 섞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ISA 그리고 IRP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하실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돈은 제대로 굴려보고 싶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권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3년이나 5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해주는 증서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2에서 3% 정도가 고작이지만 일부 기업의 회사채는 4에서 5%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쉬워도 채권 투자는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서 많이들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요새는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개별 채권을 사고 파실 수가 있게 돼서 투자도 굉장히 손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중도에 매도를 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ETF를 통해서 채권을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리 ETF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한꺼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형 부동산 상품입니다. 법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4에서 6%로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리츠입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했던 부동산의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리츠 중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리츠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공부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개별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생활, 업무에 너무 바빠서 그 정도의 시간을 제대로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년 3에서 5% 이상 배당을 주는 고배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주식형 펀드나 ETF를 몇 개쯤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에 달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사실 배당할 돈이 있으면 그걸로 투자해서 빨리 성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내는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은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해외 상장 기업들도 공부해 보실 만한데요. 흥미로운 거는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기업은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요. 배당을 지급하는 시기도 각자 제각각이다라는 점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3, 6, 9, 12월에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1, 4, 7, 10월에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면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매월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짠 월배당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꾸준히 받는다 하더라도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주식 자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당이 그것을 상쇄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는 절세, 연금,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